2014년도 5월 달이었을 거예요. 한양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비트코인 1억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였습니다. 킥킥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1억이라고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애매합니다. 달러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99% 가치를 상실했어요. 달러 자체도 이상적인 화폐가 아닌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연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재량적으로다가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거스릅니까? 이미 만들어졌고 정부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는 1994년으로 잡아야 돼요. 1994년도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이버 펑키들이 엑스트로피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그 엑스트로피라는 잡지는 모든 상상을 다 소개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내용들도 많아요. 인조인간, 사이보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AI도 있고요. 거기서 일군의 사람들이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화폐를 꿈꿉니다. 무정부 화폐.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기술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 기술들이 전부 모여져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장부인데요. 글로벌 장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거래하면 그 글로벌 장부에 올라가서 내가 철수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코인도 아니고 비트도 아니고 글로벌 장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내가 철수한테 보낸 것을 은행이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공공이 확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특히 국가가 개입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는 페이먼트 시스템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서구의 그 인문학자들의 생각을 접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탈중앙이 뭐야?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버 중심의 시스템에서 이제 노드 중심으로 간다. 노드라는 건 이제 이 핵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노드 중심으로 가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터넷인 거죠.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물이잖아요, 그물.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개념을 1991년도 우리나라 천리안 하이텔 쓸 때 저는 이제 거의 푹 빠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회를 만들고 한 2년 동안 작업해서 책을 썼죠. 여백의 질서라는 책.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고민을 거의 안 하고 살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나이 50이 다 돼서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책을 쓰는데 문장을 쓰고 있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한테. 이 문장을 내가 몇 년 전에 썼던 것 같은데 무려 30년 전에 제가 썼던 문장을 제가 다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30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탈중앙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를 제가 25년쯤 지나가지고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흡수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남들과 달리 배척하지 않고 논문 읽고 2주, 3주 만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20대 초반에 그런 공부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 운이 좋았죠, 아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싸잡아서 얘기하자면 도박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도 하룻밤에 10배가 오르거나 뭐 한 달 만에 100배가 됐네, 뭐 1년 투자했더니 1000배가 됐네라는 자산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비트코인도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 많이 둔화됐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이것을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좀 슬픈 얘기지만 제가 2014년도부터 이 주변에 책을 써서 돌리고 비트코인을 설명하는데 제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도박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그러다 이제 2017년이 딱 오니까 이제 가족들이 저를 보는 눈이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오해를 받았었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퀵머니를 쫓는 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가 도박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19세기에는 다들 전 세계 부자들이 철도 주식에 몰빵했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철도도 도박인 거죠. 제가 철도를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철도도 망이잖아요, 망을 확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도 망이거든요. 신뢰망이거든요. 인터넷은 무슨 망입니까? 비트코인이 신뢰망이라면 인터넷은 정보망이죠. 철도나 고속도로가 물류망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정보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신뢰망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신뢰망이구나, 이게. 이걸 어떻게 거스릅니까? 이미 만들어졌고 정부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왜 북한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할까요? 그거는 미국이 세계 금융의 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 금융망의 경찰인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벌써 이 영상을 보면 댓글이 이렇게 달리겠죠. 비트코인 때문에 국가 안보가 힘들어지고 테러리스트들이 활개치고 마약이나 쓸 수 있는 돈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화폐 역사를 공부해보면 해적들이 요구하는 돈이 진짜 돈이다. 해적들이 사람의 몸값을 딱 달라 그럴 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금이거나 금이 아니면 베네치아의 돈이거나 네덜란드의 돈이거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돈이지, 아무 나라나 찍어낸 돈을 원하지 않잖아요. 해적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바로 보편 화폐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랜섬웨어 해가지고 원화달라고 안 하잖아요. 원화달라고. 일반 화폐는 이제 실패의 단일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실패의 단일점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이렇게 이자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입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연준이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선한 의도가 이제 모여져서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선한 의도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요. 비트코인의 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재량적으로다가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반제 제왕이 반지를 봉인하는 거잖아요. 그 반지라는 게 재량권을 의미해요. 재량권, 절대 반지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꿈을 실현한 거죠. 화폐에 있어서 아무도 절대 반지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근데 화폐는 가격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만 안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종이 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계속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자율을 올리지 못한다는 거는 보는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보는 통화량을 계속 늘리면서 달러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99% 가치를 상실했어요. 지난 근본이제로부터 떠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70%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가치가. 달러 자체도 이상적인 화폐가 아닌 거잖아요. 가치가 지금도 안정되어 있지만 미래에도 안정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경제학자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종이돈은 지금 물건을 살 때만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안정은 아예 포기해요. 인플레 2%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투사하면 엄청난 인플레거든요. 그냥 그게 공식적인 인플레예요. 이상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트코인은 당장은 요동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의 저장은 비트코인 같은 거를 신뢰하고 당장의 안정성은 이제 달러나 원화를 신뢰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하겠죠. 우리가 바랄 만한 상식적인 수준의 미래상은 달러건 여러 가지 국가의 화폐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거겠죠. 비트코인도 자기 영역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비트코인에서 한국에 시초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한 건데요. 2014년도 5월 달이었을 거예요. 책 내자마자 한양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메일도 보내고 하는데요. 2014년 5월이면 그 당시에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똑똑한 공대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한테 비트코인 1억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눈들이 동그래지고 막 킥킥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1억이라고 불렀던 거는 진짜 1억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무량대수다, 비트코인. 제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0 아니면 1억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은 0원이 되거나 1억이다. 지금 이 가격은 너무 애매하다. 40만 원, 60만 원.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1억이라고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억이 목표 기준점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마 최소 10억일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상도 부르는데 그 이상은 좀 다른 챕터가 되는 거고요. 달러 기준으로 100만 달러거든요.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되는 돈에서 왕복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권에서 20, 30% 잡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이 사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가격 떨어뜨리고 사고 이렇게 하는데 금하고 똑같습니다. 금도 그렇게 잠재력이 있는데 금 가격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된 거는 공룡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국가나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숏을 막 쳐버리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되게 장점이 있어요. 투명하기 때문에 얘가 갖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숏을 치는 건지 물량 확보도 못할 놈이 숏을 치는 건지 알아요. 금과 달리. 그걸 주지의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보다 더 좋은 게 비트코인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차원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사운드합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금보다. 그 대신 금처럼 금융기관이 일부 갖고 있으면, 물량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때 판다라는 그 움직임 자체로도 억제가 좀 되거든요. 떨어지면 다시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안정화시켜야지만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거는 예측이라기보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옛날에는 막 영원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비트코인 영원 됩니까? 물어보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눈이 떨리죠. 자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거는 수용된 가격도 아니고 수용 안 된 가격도 아니에요. 긍정된 것도 아니고 부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영원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영원 될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이 아마도 극단적이지만 100억 가는 것보다 영원 되는 게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을 돌려야 되거든요. 의외로 100억은요 10배 점프 2번만 하면 됩니다. 불장 2번만, 이론적으로 보면 불장 2번만 오면 100억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잘 안 떠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떠들면은 계좌를 까라 그래요. 너도 믿지 않는 것을 왜 남한테 얘기하냐고 그러고, 또 반대로는 정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물렸으니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전까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오르니까 꼭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주변 지인한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실패를 봤어요.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지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팝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이 이런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공부를 하라라는 거지, 이걸 꼭 사야 되냐. 얼마든지 다른 투자 대안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인이 타기에는 너무나 험악한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의 지적 역량을 한번 투입한 다음에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면 도전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깊이 공부한 사람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난 2021년에 뭐 7천만 원, 8천만 원에 물렸다. 뭐 그러다 해서 많이 물린 분들은 극히 적고요. 그 가격대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물려 있을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그냥 없는 셈 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과거에 보여줬던 패턴에 의하면 정고점을 반드시 뚫습니다. 몇 년 안에.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반감이 일어나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바로 불장의 시작이에요. 근데 비트코인만 불장이 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뛰면 알트코인은 더 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권하기가 어려운 게, 비트코인은 많이 뛰어봐야 2배, 3배, 4배 될 것 같은데 알트는 막 10,000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넣어가지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건 알트라고 생각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정작 놓치죠,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비트코인에 물린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년이에요, 내년.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그런 숫자가.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중요한데, 근데 2024년이 반감기가 있는 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지금 6개월 남았네요. 의미가 생겼어요, 의미가. 왜냐하면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반응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모두가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전까지의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미끄러지고 나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인 거예요. 그럼 1월 1일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왕 지금까지 참으셨으니까 그래도 2024년 1월 1일의 어떤 그런 변동은 좀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다, 좀 기다려 보시라. 저도 2014년도에 50만 원에 샀어요. 하나를 산 게 아니고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3주 동안 분할 매수해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거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놓고 3개월이 안 지나서 반토막 되더라고요. 그게 반토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그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8천에서 지금 4천에 걸린 거나 제가 50에 넣었다가 20만 원에 걸린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2년 가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2년 동안 갔는데 다시 50만 원을 회복하자마자 우리 아내가 막 학원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개를 1,000만 원에 합쳐서 1,000만 원에 개당 50만 원씩 원금에 제가 팔았어요. 그럼 몇 달 지났더니 돈 떨어졌다고 또 해가지고 제가 차를 팔았어요. 이걸 지키려고. 2016년도 가을에. 왜냐면 저는 보이거든요. 2017년도가 심상치 않을 거라는 게. 다 왔는데 지금 털면 제 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왕 기다리신 거 2014년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국가하고 무역을 할 경우에는 달러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보내도 그 국가 자체가 도둑이에요. 그 국가 자체가 그 업자한테 달러를 안 줍니다. 자기 나라에 쓰레기 같은 돈을 주고 환율이 엉뚱한 확률로 주고. 그러면 그 업자가 나한테 물건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건을 보내서 네가 달러를 보내도 나는 형편없는 돈을 받게 돼. 우리나라 정부가 자체가 깡패야 라고 했을 때 이 정부를 우회할 수 있는 페이먼트 툴이 필요하죠. 그게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그 나라 정부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트코인을 얘기하면 한국과 미국처럼 정상적인 국가하고만 대립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세계에는 15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국가는 몇 개 안 됩니다. 다 깡패 같아요, 국가들이. 그런 나라에도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한 히토류도 있고 자원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그 업자랑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달러를 보내봐야 그 사람은 달러를 못 받습니다. 나는 물건을 받고 싶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암호화폐.
그 엘살바도르 같이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신뢰가 안 되면 다 안 좋거든요. 신뢰가 안 되면 협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뭔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중앙아프리카의 화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라고 해도 달러는 믿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달러를 중간에서 환율이라는 걸 가지고 먹을 수 있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네요. 중앙아프리카는 해안 국가가 아니라 내륙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쓰게끔 하면 경제가 발전하죠. 무역이 활성화되니까. 저는 최근에 지정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인데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지정학적인 혼란의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요. 꼭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구 어디선가에는 이제 질서가 전환되는 과정에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도 일본이나 대만으로 보내고 싶은데 무엇을 들려 보낼 것이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은행 계좌를 줘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든지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금지하는 게 금융망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하고 비행기 사야 되잖아요. 못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종이달러가 필요해요. 종이달러가. 종이달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죠, 사람들이. 또 하나는 누런 금입니다. 금 계좌에 있는 금 말고. 근데 이 금은 공항 검색대에 걸릴 것 같아요. 항구에서도 몸속에 나오겠죠, 그죠? 그럼 비트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머릿속에 암호키를 넣으면 됩니다. 요새는 니모닉이라 그래가지고 12자리, 24자리 단어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그렇게 합니다. 그보다 좀 더 완화시키면 구글 클라우드에 잠시 비밀키를 올렸다가 대만이나 일본 가서 내려받으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해킹당할 위험은 되게 극히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기 때문에 국경 수비대에도 걸리지 않고 공항 검색대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산이 여러분들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의 외국 생활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구 어디선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위기가 전부 가난하거나 주변부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부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개수가 적어서 그래요. 사실은 저는 작년에 여러 기관에 불려가서 자료를 읽어드렸어요. 비트코인이 튤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투자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있고 우리나라가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많이 자금 세탁을 해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런 사건들을 유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가 했어요, 작년에. 근데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백악관에서 백악관 보고서가 올라오면서 북한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에 노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뭐 미국이 깠으니까 나도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서 한 거죠. 근데 어느 기관인지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작년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때문에라도 이 한국과 미국은 적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건 못하겠구나, 당분간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중국인인 줄 알고 이제 투자를 받아요, 비트코인으로. 그럼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블록체인 사업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하나씩 부탁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아냐? 그 사람 연결해 줄래? 또 그 사람이 보통 보면 도박빚이 있고 주식을 날렸거나 하는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한테 이제 도박빚을 갚아주면서 너 야근할 때 그 서버에 있는 거 좀 내려받아. 그럼 자기는 뭔지 모르고 내려봤다가 거기서 덜미가 잡힌 거죠. 그래서 역추적해봤더니 그 중국인이 아니라 그 북한의 해커인 거죠. 제가 다 본 자료예요. 그래서 중국 애가 보낸 게 아니라 북한 애가 보냈다는 걸 누가 증명하냐면 미국의 체인 애널리시스라는 그 블록체인 분석 업체가 북한의 지갑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재무부의 그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왔던 주소라는 거를 한국에 보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보고 와서 좀 읽어달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금처럼 해드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메타버스를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터넷 시대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메타버스는 하나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메타버스가 하나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방향이 그를 향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른 기계도 들어가지만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실질적인 비서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는 이 메타버스상에서 구동되고 있는 지금 챗GPT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또 챗GPT는 메타버스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지식을 흡수해가지고 또 자신의 지식도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현실 세계하고 메타버스라는 사이버 세계하고. 근데 메타버스의 사이버 세계는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움직이면 연결돼요. 하나는 뭐냐면 신원이 오고 가면 연결됩니다. 그걸 심니스라고 하는데 봉합이 없다라는 거죠. 심니스니스.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니지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아이디가 로블록스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상상이 잘 안 되시나요? 이런 거 상상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옮겨가면 돼요. 하나가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가 페이먼트 툴이 옮겨가면 됩니다. 그 비트코인은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비트코인 기반의 신원 인증이 바로 DID 혹은 비탈릭이 밀고 있는 개념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뷰테린이 밀고 있는 개념인 소울바운드 토큰 SBT. 이게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신원 인증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가치물, 나의 재산이 올라가는 거죠. 세상 생각해보면 되게 세상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고등학교 서버에 쭉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서버 상품이 있는데요. 쭉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쭉 만들어져요. 대학에 응시하려면 이걸 종이로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내요. 그럼 대학에서 열심히 타이핑하거나 아니면 쭉 스캔해가지고 대학 서버에 올려요.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이 학점을 쭉 따요. 그 대학 서버에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면 그걸 종이로 딱 뽑아요. 연결되어 있는 건 현실이고 메타버스들은 이렇게 분할되어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들이 만약에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종이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대학이 고등학교 그 서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기업이 여러분들의 대학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권한의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가는 것처럼 그냥 국가가 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하진 않잖아요. 나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근데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싶은데 지금 좀 너무 이상하잖아. 페이스북에서 빌드업한 아이덴티티가 로블록스로 안 옮겨가고 유튜브에서 빌드업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페이스북으로 안 가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연결돼요. 그것이 신원 인증 시스템하고 그것이 페이먼트,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개가 가능한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이 단지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가격을 만든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그거를 둘 다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로부터 낙오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